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토론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 그 주제로 다루고 있는 2000년대 이후에 노동운동에서 사실 두 분의 토론자분들 모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을 하시고 실천에 앞장서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 모시고 오늘 평가 토론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주최 측으로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영광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먼저 유영근 교수님부터 20분 정도 발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대 유형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노동운동 포럼에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토론을 하러 왔는데요. 저는 뭐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이 노동운동을 연구하거나 이제 관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나 뭐 이와 비슷한 이런 곳에서 노동조합 활동가들이나 뭐 노동운동의 일선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또 토론을 하고 서로 이제 의견을 교환하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무척이나 이제 소중한 그런 기회이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이제 갖게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토론문에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제가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뭐 앞에 이제 발표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평가에 대해서 A라는 평가보다는 B라는 평가를 한 게 맞다랄지 또는 뭐 A라는 뭐 대안보다는 B라는 대안이 맞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할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고요. 그것들은 이제 노동운동을 직접 하시는 분들의 저는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연구자로서 이제 어떤 그동안의 현상에 대해서 개념화를 하고 또 한국과 그다음에 여러 이제 세계의 어떤 여러 노동운동의 역사나 이런 걸 통해서 역사적 또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완할 지점들 또는 이제 망각하고 있었던 지점들을 짚어내고 그러는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그 토론문도 그런 방향에서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5가지 지점의 토론을 준비를 했는데요. 시간이 이제 한 20분 주어졌는데 하나씩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 한 15년 정도, 길게는 한 20년 여기에 대한 이제 정세 인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조금 발표문과 제가 인식하는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주의가 국민경제의 위기였다라고 하는 이제 말이 언뜻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는 이것은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한국 자본주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었다. 견고한 성장을 이루었고 그것이 이제 어떤 생산성의 측면이나 실질 임금의 상승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경제권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괄목할 만한 안정적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봅니다. 그림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집 과정에서 약간 좀 뭐가 제가 잘못됐는데 한국이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중간쯤에 보면은 라트비아라고 있죠. 라트비아 바로 왼쪽이 한국이에요. 그 다음에 라트비아 왼쪽이 한국이고 한국의 바로 왼쪽이 일본이고 그 다음에 거의 지금 0에 가까운 일본 바로 옆에가 이탈리아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제일 그 2008년 이후에 제일 높이 솟아오른데 가운데쯤 있죠. 거기가 이제 아일랜드입니다. 아무튼 예. 그리고 맨 오른쪽 끝에 보면은 이제 그 미국 오른쪽 끝이 이제 OECD 평균이에요. OECD 평균이고 미국 바로 옆은 영국입니다. 이 보면은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 2001년에서 2008년, 2008년에서 2021년 모두 사실은 그 옛날에 동구권이었다가 체제 전환을 해가지고 하는 뭐 리투아니아, 뭐 슬로바키아 뭐 또는 헝가리 뭐 이런 나라들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노동 생산성 상승을 이뤘습니다. 실질임금 추이를 보더라도 이건 이제 실질임금을 이렇게 그 임금 수준의 변화를 측정하는 건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지만 국제 비교에서는 보통 이런 이제 불변 가격 달러 불변 가격하고 이제 구매력 환산 지수를 활용해서 하는데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이제 96년부터 약 한 2000년 정도까지 거의 정체 내지 약간 하락하는 걸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실질임금이 평균적으로 올라갔고 그 결과 오늘날 현재 보면은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에요. 예. 그리고 이러한 그 기울기는 거의 그 미국하고 거의 그 같은 그런 기울기를 지난 한 20년 동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통계가 왜곡된 통계랄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근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노동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실제로 그 성과에 대해서는 좀 박하게 평가하거나 이제 잘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뭐 쌍용차 파업이나 한진중공업 뭐 반대 파업이나 이런 것들이 돌출적으로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돌출적인 사건이었을 뿐 제조업 전반의 위기라고 평가하거나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사실은 연대 고용이라고 하는 어떤 전략 또는 정책을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2010년대에 그것이 이제 한국의 어떤 그 금속 노조 내지는 제조업 일반에서 그런 것이 일반화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그 연대 고용이라고 하는 목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한편 이러한 그 견고한 성장과 어떤 실질임금의 상승 이면에는 뭐 발표문에 잘 나와 있듯이 그 심각한 내부 간격과 불균등 성장을 이 안에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핵심은 제가 이제 뭐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글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핵심은 그 글로벌 가치 사슬에 편입되어 있는 부문하고 거기에 편입되지 못하거나 내지는 내수를 중심으로 하고 의존하고 있는 부문 간의 이 불균등 성장과 격차 확대 이게 저는 한국 자본주의의 내부 뭐라 그러죠 이 분절 이것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분명히 내포되어 있고요. 근데 이것이 과연 그러면은 노동운동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좀 저는 탐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2010년대에는 뭐 금속의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면서 이제 글로벌 탑 5 안에 들고 막 이렇게 하죠. 하지만 노조운동 쇠퇴를 해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내수 부문의 서비스 업종의 일부에서는 굉장한 노조운동이 또 이제 활성화가 되기도 합니다. 뭐 학교 비정규직이랄지 희망연대 노조랄지 특수고용직의 일부랄지 이런 데서는요. 또 한편으로는 광범위한 저임금 저생산성 부문 노동자들은 사실은 조직화가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진단마저 내릴 정도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 세 부문이라고 그냥 예를 들었는데 이 세 부문 모두를 일관된 관점과 시야 속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공동의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대한 평가인데요. 저도 이제 대체적으로 뭐 기업 내 정규직화랄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에 동의를 하지만 저는 이제 거의 이것도 비정규직 투쟁도 거의 이제 20년 이상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의 그 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게 그 하나의 어떤 운동 흐름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201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 분화는 이제 쉽게 말하면 비유를 하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물의 진화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적대적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거기에 맞게 생존을 위해서 이제 생물들이 여러 가지 변이를 일으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비정규직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적대적인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의 노동법이나 이런 데서는 원청 사용자성이 전혀 인정이 안 됩니다. 특히 이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해서는 이게 아주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환경하에서는 처음에는 이걸 막 부딪혀 보다가 이제 좌절하고 패배하면서 몇몇 사람들이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노선을 전환시키기도 하고 우회하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불법 파견 투쟁을 지금까지 계속 소송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 정규직화 대신에 차별 철폐 위주로 운동을 펼쳤던 그런 집단도 있고요. 또 이것으로부터 완전 거리를 둬 가지고 그 애초에 이제 노동 운동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연합적인 권력을 강화하는 그런 노선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주류 한국의 이제 그 민주노총의 주류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계급적인 배반이다라고 할 정도로 평가를 받는 그런 형태로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자회사전환을 수용한다랄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지자체 선거를 이용해 가지고 교육감과 그러니까 민주진보 진영의 교육감 단일 후보하고 정책 협약을 맺으면서 그걸 기초로 해서 광범위하게 그 학교 비정규직들은 조직화를 전국적으로 이루어내고 그 이후에도 뭐 초기업적인 교섭을 막 실천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앞에 발표문에서는 운동의 어떤 그동안의 관성이랄지 그 오래된 이념들 이런 거 비춰봤을 때는 굉장히 일탈적이거나 맞지 않는 그런 사례들 또는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한편에서는 논란이 많고 막 이런 것들이 2010년대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런 것들은 저는 그 자체로 그 의미들을 세세히 평가를 좀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2010년대의 비정규직 조직화는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방금 말씀드린 여러 변이를 가진 그런 다채로운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는 거기에 대해서 그 역사적 의미나 이런 창조적 실험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배관시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그 의미를 무시해버리기도 하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모듈 부품사 지회들의 어떤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서 금속노조는 그걸 징계를 때리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희망연대 노조가 과감하게 우리가 자회사회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하겠다라고 노조 지도부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노동운동 내에서는 사실은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요. 또 그 학교 비정규직 조직화 같은 경우에는 NL이 이제 주도했다는 그런 이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 의미 자체를 별로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 그런 경향도 분명히 저는 보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저는 이제 운동 노선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토론과 의사소통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지만 이러한 무수한 현실에서의 시행착오와 실험적 사례들의 성패를 있는 그것 자체로 우리가 실사구시적으로 평가를 함으로써 우리가 운동 노선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 미조직 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요. 저는 뭐 여기 뭐 통계자를 썼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거 아직 이제 뭐 아주 본격적으로 연구하지는 않고 잠정적으로 지금 연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통계 수치 그림 3을 보시면 우리가 87, 88, 89년 노동자 대투쟁 기간의 조합원 상승의 폭과 2017, 18, 19, 20년에 조합원 규모가 상승한 폭을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표 1에 보시면 조합원 숫자 절대 숫자를 보면은 85년에서 89년 5년간 92만 8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2016년에서 2020년 최근 5년간 83만 9천 명이 증가했어요. 물론 이제 분모를 이루는 조직률의 분모를 이루는 임금 노동자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그 이후에 증가했기 때문에 이게 조직률의 증가로는 이제 3.8%포인트 증가로 나타납니다. 예. 하지만 저는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이게 증가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걸 조금 더 과도하게 평가해주면 뭐 제2의 87년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평가가 지금 전혀 주변에 없습니다. 운동이 지금 위기라서 빨리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 미스매치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 앞으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그 소련 붕괴 이후에 이 각국의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우리와 같이 한 몇 년, 한 5년, 6년, 뭐 7년 동안 이렇게 일관되게 조직률도 올라가고 조합원 규모도 상승한 적이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반드시 좀 평가가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운동의 혁신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지점들이 좀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 가맹 산별연맹 또는 산별노조의 조합원 수를 보시면, 이건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인데 저도 이제 여기에 같이 결합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그 뭐 공공운수나 이런 몇몇 그 아주 잘 알려진 사례 이외에도 금속의 경우, 또 공무원 노조, 그다음에 이제 보건의료, 그다음에 화섬, 이런 쪽에서 계속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단 몇 년만이 아니라 더 멀리 가자면 201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가고 있죠. 그리고 또 이런 것에는 저는 주체적인 요인과 관련해서 산별노조 건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가를 해요. 그게 이제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에 끼친 산별노조의 영향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논점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이 발표문에서 이제 산별노조 건설의 어떤 문제나 어떤 실패 얘기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교섭의 실패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의 어떤 원인으로 이제 초기업적 노동시장이 취약한 측면,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거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저는 이제 원인, 그러니까 먼 어떤 요인이죠. 먼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다 근인은 한국의 사용자 단체 문제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단체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목적에서 맺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본질은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사용자를 구속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용자의 행동을. 헐값으로 임금을 후려치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이제 사용자의 행동을 구속시키는 게 저는 단체 협약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의 산별교섭이 실패하거나 좌절된 가장 큰 이유는 사용자 단체가 역사적으로 없거나 있어도 취약하거나 노조가 강제해서 만들었지만 자기들끼리 별로 유지하려고 하지 않는 거라. 아무튼 이 사용자 단체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금속이 또는 보건이 또는 공공이 이렇게 이제 그 산별교섭에 실패한
좀 핵심적인 이유는 전 거기에 있다고 보고 오히려 또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에 있는 금융노조랄지 이런 데는 이제 아주 역사적으로 사용단체가 이제 있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건설노조랄지 뭐 교육공무직이랄지 화물연대랄지 이런 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래전부터 사용자 단체는 아니지만 사업자 단체가 존재했고 이들이 이제 사용자 단체 역할을 하고 있는 조건이죠. 교육공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서 이들의 사용자가 교육감이다라고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고 그걸 계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었죠. 이런 형태로 그래서 한국의 산별교섭은 이 사용자 단체가 앞으로도 이게 형성이 거의 어렵다면은 이런 형태의 우리가 꿈꿔왔던 형태의 교섭은 쉽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현 가능한 경로는 아마도 업종별 교섭 조금 이제 수준을 낮춰가지고 또는 그룹별 교섭 플러스 그 산별 노조에 의한 임금 조율 정도가 되지 않을까. 여기서 만약에 중요한 것은 이 노조에 의한 임금 조율 부분이겠죠. 이 역량을 노조운동 내부에서 어떻게 축적할 수 있는지가 저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협의와 총연맹의 위상과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민주노총의 표류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우리가 배가 이제 바다에서 표류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표류가 우리가 가야 될 목표는 아는데 지금 나의 좌표를 몰라가지고 표류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면 나침반 같은 게 있으면 이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민주노총은 제가 볼 때는 목표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표류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협의기구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못 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것은 좀 더 추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임금 노동자 계급의 어떤 보편적 집단적 이해를 그러니까 노총 수준에서 어떻게 이 이해를 집약하고 형성할 것인지 그 역량이 대단히 취약하다.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 민주노총의 직선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리는 하나의 이제 장치로 지금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사회적 협의는 현재와 같은 한국의 정치 체제, 지금 우리가 뭐 파시즘도 아니고 그렇죠? 예, 뭐 일정한 이제 민주주의 어떤 그 공고화 수준에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협의는 노동운동이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과제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발표문에서 나오듯이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강화하고 내부의 불평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 법제도 개혁에 노동의 개입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건 회피할 수 없는 문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저는 뭐 혁신 과제 중에 이제 운동 내 운동 주체들의 세력화라고 했을 때 그 세력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러한 그 어떤 거시경제 정책, 사회 정책, 노동 정책, 산업 정책에 관련돼서 정부 정책을 해석해내고 또는 우리의 정책을 생산하고 대안 제시하고 시민 사회에 유통시키는 이 능력을 갖춘 활동가, 연구자 주체들을 내부에서 키워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아낌없이 자원을 투여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5번째는 이제 혁신 과제 3가지 제시한 거 관련해서 이제 질문인데요. 시간 관계상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핵심적으로 그겁니다. 이제 저는 이 발표문에서 중요하게 빠진 부분이 이제 국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또는 이 정치 레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국가 보통 이제 우리가 막스주의에서 보면 국가론이 참 어렵고 뭐 그다음에 부재하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참 이게 어려운 과제, 정세 분석을 할 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발표문에서 저는 그런 한계가 좀 반영되어 있다는 인상을 좀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흔히 우리가 이제 신자유주의 또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 신자유주의적인 동맹, 뭐 보수 정당, 양당에 대한 평가, 인식과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어떤 그런 신자유주의적인 동맹 또는 신자유주의적인 컨센서스 하에서 이 둘의 경쟁 체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은 어떤 자장내에 속해 있다면 어떤 점에서 그러한 것인지, 근데 만약에 이 둘 간에 변별점이 있다면 또 무엇인지, 이것을 동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저희가 이제 좀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저는 모르겠어요. 돌이켜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 이 신자유주의적인 컨센서스 내에서 가장 뭐라 그러죠? 노동 그게 뭐 따옴표 친 노동 친화적인 성격의 정부로서 한국에서 존재할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니었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워낙 이제 최근에 반동이 좀 심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이 혁신과 정세 변화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이것을 인식하고 계신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저도 이제 전투적 경제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태도는 있는데요. 저는 이제 결국에는 이게 전투적 특수주의로 귀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운동의 어떤 보편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그 운동의 목표를 글로 가게 하기에 어려워하는 어떤 특수주의적인 성격이 강해졌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장주의 이데올로기랄지 이런 걸 비판을 하는 편인데요. 하지만 저는 이게 현장 수준에서 노동의 권력 자원 강화라고 하는 과제하고는 좀 구분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저는 새롭게 재건돼야 되고 여기에 좀 강조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례의 어떤 현장주의에 경도되지 않고서 이런 현장의 권력 자원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져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운동 내 운동 주체들의 세력화가 어떠한 형상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어떤 이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있었던 어떤 형상으로부터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제 그게 모호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정당지향 운동만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복원이라고 있는데 이 복원이라고 했을 때는 말 축자적인 의미 그대로 하자면은 옛날 것들을 이제 새로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발표문에서는 이제 80년대, 90년대의 어떤 정치적 노동자 운동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거론하시긴 했는데 그거를 지금 복원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당과 구분되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무언가를 좀 상정하고 계신 것인지, 그리고 이 정당이 아닌 형태의 어떤 것이라고 한다 했을 때 이것은 혹시나 정치적 노동자 운동의 복원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점점 미루게 되는 일종의 알리바이가 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이런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영근 교수님께서 제기해 주신 총 5가지의 쟁점들은 정말로 그 발제문에서도 좀 더 심화시켜야 하고 우리 모두가 앞으로 길을 찾는데 중요한 쟁점들인 것 같고요. 이후에 종합토론에서 조금 더 그 토론이 진행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금속노조 전 실장님이신 그 정일부 선생님 모시고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좀 전에 그 유 교수님이 이런 자리가 본인한테 상당히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이전부터 사회진보연대를 좀 짝사랑을 하고 있던 사람이라서 이런 데서 나 같은 사람도 불러다 주네 해서 이제 상당히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왔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발제문을 이제 좀 들여다봤는데요. 근데 제가 짝사랑을 좀 너무 심하게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발제를 해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 이게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이제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좀 결론부터 좀 얘기하면 뭐랄까요? 그러니까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의 노동운동의 역사를 아주 요약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근데 그걸 아주 큰 흐름 중심으로 잘 잡아놨고 또 사회진보연대 내에는 이제 금속 공공이 다 계시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다 종합도 잘 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장을 잘 모르시는 분이나 또는 이제 과거를 잘 모르시는 활동가들 입장에서 볼 때 최근 20년 정도의 역사를 크게 흘러가는 과정을 좀 보기에는 아주 좋은 교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그 각각에 들어있는 그 몇몇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라든가 그 흐름에 대해서 앞으로 지향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좀 이상하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짝사랑을 심하게 했나라고 생각을 혼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저는 이 우리나라 노동운동, 사회운동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체들은 많지만 사회진보연대는 잘 모르겠어요. 사회운동단체인지 노동운동단체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자세한 걸 몰라서 어쨌든 뭐 노동조합 활동가들도 꽤 있다고 들었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물론 어떤 교수님은 뭐 대학원생과 활동가의 네트워크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뭐 그런 건지 제가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이제 사회운동 또는 노동운동의 아주 중요한 건강한 그런 조직화된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뭔가 좀 기대를 하고 이제 접근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그러니까 정세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난 중요한 어떤 꼭지점들에 대한 분석과 근거 그렇게 해서 그것이 모아진 이후 좀 중장기적인 방향과 그 방향에 따른 전략과 전술 이런 게 좀 있어야 뭐랄까요 이제 이 노동운동에 뭔가를 좀 남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는 좀 안 보여서 그래서 좀 약간은 일단은 지난 20년을 좀 평가하는 자리라고 이제 써 있으니까 그 부분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서두는 좀 그렇게 길었지만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좀 짚어보면요. 자료 토론문의 48쪽부터 들어가서 보면 일단은 산별노조 정치 세력화 얘기. 그러니까 일단 먼저 이제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쪽은 유영근 교수님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통하시고 또 앞에서 토론을 하셨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주로 뺐고 주로 이제 저는 산별노조나 정치 세력화, 교섭 그런 영역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별노조 정치 세력화 이게 양날개론이라고 옛날에 하기도 했는데 그 초기에 시작하고 지금까지 쭉 해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뒤에 이걸 같이 해왔던 분들이나 또는 외부에서 봤던 시각에서는 마치 좀 하나의 브랜드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산별노조와 정치세력화가 뭔지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그거 안 하면 어떡하자는 건지 만약에 그게 아니면 다른 것과 비교를 하자면 뭐가 달라지는 건지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잘 안 보이고 보통 보면 지난 20, 30년 속에 산별노조와 정치세력화라는 게 이제 양날개론이라고 하는데 양날개론이 실패했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사실 20, 30년 동안. 근데 그 근거 없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서 하나의 브랜드처럼 그냥 다루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나라가 그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전부터 쭉 흘러왔던 그걸 이제 뒤집고 그 전노협 그다음에 민주노총 이렇게 하면서는 결국은 이제 이 산별노조 정치세력화 를 이제 내걸고 했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 노동조합 운동의 출발에서부터 새로운 출발에서부터의 큰 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그 안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이제 짚어봐야 되겠죠. 이 노선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브랜드하기보다는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보는 쪽으로 일단 좀 더 눈을 돌려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발제문이 제가 초안 보고 이렇게 토론문을 잠깐 한 일주일 전에 쓴 건데 그때는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장판이 아직 열려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항상이 형성될 수 없는 임계질량을 갖지 못한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뒤에는
빠졌나요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산별노조와 정치 세력화 부분이 뭔가 하나의 실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우리 내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 뭐 이제 이런 거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쭉 그 발제에서 나온 걸로 보면 그 이후에 사회 공공성 투쟁, 비정규직 투쟁 이런 얘기도 있었고, 사회운동 노조주의를 강하게 제기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회운동 노조주의도 할 수 없다, 이런,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했었다, 이런 식의 표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산별노조와 정치세력화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 뭐냐 이런 걸 좀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제가 보기에는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사회 공공성 투쟁이나 또는 사회운동 노조주의나 이런 부분이 산별노조와 정치세력화하고 이렇게 다른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사회운동 노조주의 그러면 2000년 뭐 전부터 워터만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논의가 시작돼 왔고, 우리 한국 노동운동 내에서도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이런 논의를 여러 차례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산별 노조의 노선하고 다른 건지, 물론 다른 부분도 있긴 한데 그게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냥 노선을 딱 도식화시켜서 보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실제로 운동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다른 노선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져보면 그건 옳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뭔지가 잘 안 잡힌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한계 기업의 고용 위기를 전직을 통해서 해결하려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등 이제 표준적 직무 이런 얘기를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그러니까 초기업적 접근, 그리고 연대 임금 정책 이런 얘기를 쭉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산별노조를 만들 때부터 그거 하려고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산별노조냐 정치세력화냐하고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고 그거 하려고 만들었던 게 산별노조라는 거죠. 금속노조도 그랬고, 공공노조는 처음에 매트릭스 뭐 얘기를 하시면서 시작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보건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사회 연대 임금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하려고 이제 사실은 했던 것이죠.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10장 2조 문제도 그래서 또 터지기도 하고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좀 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했던 건 산별노조냐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브랜드와 결과적으로 보고 평가하지 말고 그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첫 번째 얘기했다면, 이제 두 번째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그거를 하려고 지금 계속 산별노조를 만들었고 또 진행해 왔는데도 안 되더라. 그럼 또 원인이 뭐냐, 좀 더 들어가 보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두 번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잠깐만 좀 제가 써놨는데요. 산별노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게 1898년도 첫 번째 만들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0년 후인 1989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가 만들어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만에 금속노조가 또 그 이후에 만들어졌는데, 그 900년대 말, 그러니까 우리 이제 2001년도 금속노조 만들어지 그 전후에 주로 했던 게 산별노조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고, 전국적으로 교육하면서 건설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별노조란 뭐냐, 뭐 공공이면 공공 영역, 뭐 서비스, 또 금속이면 금속 산업 이런 거냐라고 생각하지 않고 만들었어요. 그렇게 배워왔고, 또 다른 나라도 뭐 독일만 보고 배운 게 아니라 서구 산별 전체적으로 다 뒤져보고 찾아가보고, 미국, 캐나다 이런 데 다, 남미 다 뒤져보고, 물론 이제 통화도 해보고 이렇게 쭉 다 해서 만드는데, 산별노조라는 건 산업구역이 아니다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산별노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산업별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산업별 기준은 자본가들이 하는 얘기고,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에서 했던 산별노조의 정신은 크게 단결한다, 원빅 유니언이다 이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왜 그러면 대략 금속은 금속끼리 모이고 이러냐? 아무래도 산업업종이 비슷하면 좀 더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금속에도 경남제약 이런 게 있는데 경남제약은 비타민 C 이런 걸 만드는 제약회사 제약회사는 아니고 하여튼 제약회사 밑에서 그런 이제 업종 역할을 하고 있는 데들도 이제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런 데들이 몇 군데 있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지역에서 연대를 가장 가까이 했던 게 금속이었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다른 나라에도 이제 수없이 많다고 저희들은 배웠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 또 산별노조의 지금 이제 조직 체계가 뭐 노조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금속을 예를 들어보면 금속은 지역 지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역 지부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규약 규정에 그대로 다 돼 있고 그거 가지고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이제 기업 지부들하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 싸워오고 있던 건데 지역 지부를 한 이유가 뭐냐면 아니 이렇게 사측하고 싸우려면 지역 지부보다는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신 그 유 교수님 말씀처럼 뭐 업종별 고소비라든가 그룹별 고소비 훨씬 쉽거든요. 그것도 물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역 교섭이나 지역 조직보다는 훨씬 쉬운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20년 이상 조직 내에서 싸우면서 지역 지부를 애초에 설계하고 그렇게 만들었냐면 지역에서의 노동자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죠. 지역에서 노동자 활동이라는 것은 자기 사업장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뭐 외국 같으면 민중의 집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인민의 집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데서 정치와 생활이 하나가 되고 그 속에서 자기의 업종이 아닌 자기 업종을 넘어서서 일상생활의 얘기를 교육 얘기, 보건 얘기, 그죠? 그리고 노후 얘기 이런 걸 같이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산별노조의 조직 체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목표인데 그까지 처음부터 당장 할 수 없으니까 우선은 이제 가까운 금속 노동자부터 만들자. 그러니까 미조직 노동자부터 조직하자는 게 금속 노조를 만든 애초의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표준 임금제, 뭐 연대 임금이라는 이런 거는 당연히 기본이고 기본 정책이고 그다음에 지역 지부를 가장 중요한 헌법인 규약에 딱 명시해 놓고 그걸 어기면 안 된다 이렇게 해놓은 것도 다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이게 다 산별노조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한 20년 이상 된 그 전부터 만든 설계도에 따라서 그렇게 쭉 작업을 했고 쭉 했는데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쌍차라든가 한진이라든가 이런 투쟁에서는 당연히 집행부가 그렇게 가자 이런 정신의 하에서 다 뭐 희망 버스니 뭐니 다 조직도 하고 뭐 했겠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실패는 결과적인 거고 과정은 다 그런 정신과 노력은 항상 있었던 거죠. 항상 20년 이상 항상 있었던 거고. 근데 그게 어디서 다 꺾어지냐면 좀 더 들어가서 보시면요. 꺾어 들어가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 금속노조 한 예를 들어보면 금속노조 안에는 현대중공업이 한 10몇 년 전에 한 15년 전쯤 됐나요? 민주노총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용노조 짓을 좀 극악하게 해가지고 제명을 당했는데 그 과정에 회사 측에서 신경영 전략이라는 걸 들고 나왔죠. 이제 이게 현대중공업은 신경영 전략이라 하지만 대부분 비슷하게 있을 겁니다. 이제 업종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제 그렇게 딱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이게 뭐 노동조합 간부 활동가들이 뭔가 좀 어용스러워 가지고 그런 걸 받았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명당한 집행부는 어용이라서 그런데 잘 따라간 사람이지만 그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노동조합 간부, 집행부 그리고 활동가들이 당연히 신경영 전략은 물론이고 이런 건 다 거부하죠. 싸우죠. 자기 그러면서 감옥하고 다 했는데 어디서 이게 다 망가지냐면 아까 이제 모듈화 얘기도 하셨는데요. 현대자동차도 모듈화를 당연히 집행부들이 다 막죠. 또 현대자동차 간부들도 가급적이면 산별 방침에 따라서 하려고 다 하고 있죠. 근데 어디서 그게 막히냐면 대의원들한테서 다 막혀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뭐 자기가 1라인이다 그러면 1라인에 바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는 게 이제 대의원들인데 그리고 대의원들이 모여 있는 게 사업부 대표라고 하는데 이 대의원 1차적으로 대의원들이 뭐 우리 공장에 모듈화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한 3명밖에는 안 되실 것 같아. 3명은 우리가 보장할게. 이렇게 이제 회사 측에 나오면 아 그래 3명은 보장해 준다고 하니 내가 다 해결할게. 뭐 이러면서 이제 대의원들이 그걸 받아주는 거죠. 이러면서 하나 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지금은 이제 현대자동차는 거의 다 뭐 외주화되거나 모듈화 되거나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
것처럼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신경영 전략이 하나 둘 들어오면서 이제 어용노조로 완전히 조직이 잠식돼 버리고 그게 이제 위로 조금 올라가면 대의원들이 일공장에 예를 들어서 대의원이 10명이 치면 10명의 대표로 사업부 대표라는 게 생겨요. 일공장 사업부 대표부 대표.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소위 운영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 노조 집행부는 아니죠, 그죠? 실장이나 뭐 임원은 아니니까 아닌데 이들을 옆에서 바로 이제 통제하게 되는 그런 또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적 이익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산별노조란 처음부터 이런 시각에서 만들었고 그렇게 노력을 쭉 해왔는데 현장에서부터 계속 잠식당하고 밀려오고 해서 쌍차나 이런 싸움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뭐 우리 뭐 금속노조 집행부 중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당연히 논의를 하고 하지만 현장에서 그걸 못 받게 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점점 이제 쌓이다 보니 지금은 거의 그냥 그 종이호랑이 같은 모양으로만 남아 있는. 그래서 뭐 누가 보기에도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냥 결과만 보면 그래 실패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한테는 대단히 소중한 그런 내용과 또 과정과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48쪽 제일 밑에 있는 것처럼 건설노조라든가 금융노조 이제 예를 들으셨는데 이거는 이제 정확한 지적인 것 같고 이것도 하나만 좀 말씀드려보면 이 산별교섭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금융노조야 뭐 한국노총 소속으로서 한국노총에서 가장 이제 잘 뭐 가진 것도 많고 잘 싸우기도 하고 가장 모범적인 노조죠. 그래서 민주노총 쪽하고 많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보다 중요한 게 이제 건설노조인 것 같아요. 건설노조 한 3년, 한 5년 됐나요?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에서 산별교섭에 대한 연구를 쭉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여기 조합 회원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창근 연구원이 쭉 작업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건설노조를 비롯해서 이제 소위 정통한 금속, 보건, 금융과 같은 산별교섭은 더 이상 안 되고 그렇지만 건설 뭐 등등 몇 군데는 이제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토론대로도 나갔었는데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그 코끼리 다리 만지고 계시네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건설이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모범으로 떠오른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발전원에서 평가하신 것처럼 일단 사업체 자체가 기업별로 불안정하니까 그러니까 사용자들 자체가 그래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본도 또 똑같은데 사업자들끼리 이렇게 뭉쳐 있고 그리고 당연히 자기들 입장에서도 노조하고 지역을 넘어선 그러니까 기업을 넘어선 교섭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해서 되는데 건설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건설도 그쪽 건설 노조에 조직된 경우들이 주로 조그만 사업장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업별로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위에 하청을 주는 그것도 가벌병정 관계들이 쭉 돼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이게 다 재벌 뭐 LG 건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걔네들은 이걸 절대로 안 받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데서 그 뭔가 기업별 교섭이 아닌 형태가 생긴다라는 것만 봐가지고 뭐가 되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사회 구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위에서 쥐고 있는 재벌들은 결코 이걸 놔주지 않는다. 이런 것이 좀 짚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용자 단체 아까 이제 유영근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사용자 단체 관련해서는 이제 금속노조는 우리 이제 발주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금속 그럼 좀 센 거잖아요. 금속이 쇠등이니까. 근데 사실은 양철이거든요. 상당히 유연한 그런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하고 특히 최근에 올수록 점점 더 아니 본인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또 사고도 상당히 유연하게 하는 스타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쨌든 금속 내에서는 가장 힘이 센 게 현대자동차잖아요. 현대자동차 사측하고 만나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그 전반적인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얘기, 뭐 임금 정책, 연대 임금 정책, 그다음에 교섭 주기
이제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노사 공동 실무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노사가 같이 만나는 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저는 실무 책임자, 노측 실무 책임자였고, 사측은 그쪽 그 울산 공장이 이제 중심이니까 울산 공장에서의 상무 정도가, 그러니까 이제 노무관리 책임자죠. 뭐 이거 만나서 쭉 그런저런 얘기를 다 해보면 이런 얘기까지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측이 얘기하는 게 정확한데요. 자기들도 우리 제가 이제 사측 상무라 치고 우리도 그 정 실장 얘기하는 것처럼 산별교섭하는 거 동의하고 뭐 산별교섭하면 다른 나라들 보통 2년이나 짧으면 2년, 보통 3년이나 5년씩 만에 교섭하잖아.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임금 공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물가하고 해가지고 뭐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뭐 그렇게 할 거라고 당신들 그렇게 할 거라고 난 믿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해. 특히 현대자동차는 이익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발제에서 나온 것처럼 인상률이 조금 이제 낮춰질 거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이제 좋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도 좋은데, 야, 이게 지금 당신들이 기업지부도 극복 못하잖아 스스로. 이런 얘기. 지역지부를 하라고 노조에서 아무리 해도 현장에서 대의원들이 그걸 틀어막아가지고 안 되는 그런 걸 뻔히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산별교섭을 한다고 할 때 우리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이 그거를 동의할까? 안 할 것 같은데, 또 이런 얘기. 이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결론이 뭐냐면, 그분들 얘기는, 그러니까 그 경사노위나 뭐 노사정위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다 돼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현대차 사측이 하겠다고 하면 경사노위하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양재동에 보면 그 현대기아차 그룹사가 있잖아요. 그쪽하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얘기하는 데서 얘기 내용만 충돌이 안 되면 다 그냥 가는데, 내용은 다 동의가 되는데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실장님 그런데요, 우린 다 동의한다니까. 동의하는데 당신들이 일단 노조가 스스로 그걸 못 넘어서고 있는 게 하나, 또 하나 당신들이 징징대야 우리가 좀 필요하네, 우리도 조금 뭔가 이렇게 뭐 그 뭐죠, 자꾸 징징대야지 뭐 하나 준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당신들이 안 하는데 우리가 이게 편한데, 지금 우리는 기업별이 우리 손아귀에 있는데 왜 굳이 안 가본 길을 가야 되죠? 당신들이 좀 치고 오든지 아니면 좀 이대로 가든지 좀 판단하세요. 오히려 이렇게 나와요. 이 얘기를 한 2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놓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고, 여기서 결정되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경산호위 가서 문성현 경산호위 위원장하고도 이런저런 얘기 했다, 양재동하고 얘기했다, 뭐 쭉 다 나눠봐도 다 알고 있어. 서로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이제 타워 크레인 부분에서 대기업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결국 잘리더라. 그 다음에 이 대기업들하고 얘기를 다 해봐도 이렇게 노사 간에 그렇게 걸려 있는 문제, 이런 걸 말씀드린 건데, 결국은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산별 노조냐 아니냐, 뭐 정치 세력가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우리 지금 노동자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87년 이후 지금까지의 노동자들의 상태, 현재 노동자보다 특히 조합원들의 상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로부터 이후의 방향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하려고 제가 좀 말을 하다 보니 길어졌는데 그것의 핵심은 그거죠.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노동운동 위기라는 얘기를 한 지가 한 20년 이상 됐는데요. 그 20년 동안 계속 이런 얘기를 해오면서 결론은 기업별 의식뿐만 아니라 기업별 관행이 몸에 완전히 습관화되어 있어서 이거를 고친다는 것은 새로운 판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저희들 나름대로는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고, 시간이 이제 많이 됐기 때문에 다 넘어가고요. 중요한 거는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그 전에 이제 십장위조도 산별 노조를 이해하는 데서 되게 중요한데 일단 시간 관계상 나중에 토론할 때 또 시간이 되면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노선이냐 어떤 뭐 조직 체계냐 이런 문제보다는 그 주체에 대한 판단을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45년에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고 그리고 분단 체제 하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7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우리들의 뭐 부모님들 그리고 뭐 선배들 이 흐름 속 그런 이제 각박한 시장 환경 이런 속에서의 노동조합들이 이제 87년부터 시작이 됐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이런 조합은 노동자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이제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길게 보고 가야 되는데 길게 보고 가는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하나가 더 첨가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현재 노동자에 대한 평가 진단 위에서 이렇게 장기적인 방향을 찾아나가는 데는 아까 발제에서 나온 것처럼 정치적 노동자 운동 그게 뭔지는 뭔 말인지 하나도 안 써 있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접근은 필요한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건 이제 이후에 진전이 되면 좀 토론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방향 하에서 중요한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렇게 좀 애매하게 막 역사를 평가하고 애매하게 미래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로는 그냥 10년이 지나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30년 전에 이런 식의 비슷한 노동조합 운동의 위기 얘기를 막 했는데도 지금 똑같거든요 노동운동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회진보연대 동지들께서도 이렇게 애매하게 역사를 공부하고 애매하게 미래를 대충 얘기해가지고는 나중에 한 40대, 50대, 60대 되셔가지고 똑같은 후배들한테 비슷한 얘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 더 필요할 게 있다. 아까 이제 중장기적으로 쭉 방향을 잡는 거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대략 한 7년, 10년마다 정치적 격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꼭 7년, 10년은 아니지만 대략 같은 10년 전으로 해서 뭐 촛불 뭐 그 전에 뭐 예전에 87년 그다음에 97년 뭐 이런 식으로 대략 같은 10년, 7년 뭐 이런 정도의 큰 격변들이 있는데 우리가 대중운동으로 이 노동운동을 쭉 해나가야 되지만 항상 모든 대중을 다 전치하고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 지구상의 역사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 뭐 레닌은 한 줌의 인텔리겐차를 가지고서 러시아 혁명을 했다는 표현도 누가 하던데 그런 것처럼 정치적 격변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이를테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여기 와서 하냐면 사회진보연대 같이 훌륭한 조직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데들은 그런 고민까지는 좀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정치적 노동자 운동이 뭔지 그것에 지향하는 사회적 상이 뭔지 그게 이제 한 3년, 5년, 7년, 10년 후에 변화될 정세를 어떻게 보고 그때 어떤 식의 새로운 변수들에 대응할 건지의 몇 가지 경우의 수 이런 것까지 준비하는 것들이 이런 곳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일부 실장님께서는 주택의 산별노조 정치 세력화, 노선에 대한 평가의 방식,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실패로 귀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야 하는 구체적인 과정들 이런 것도 면밀하게 평가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 노동운동 주체들에 대한 역사적이고 객관적 평가 그리고 이후에 10년을 넘어서 전망할 수 있는 정세의 변수에 대한 대응의 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발제와 토론의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었는데요.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이제 과 우리 발제자 토론자 분들 간의 질의응답을 잠시 가지고 토론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후 세션 두 번째 일정도 있어서 최대한 4시까지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질의응답을 간략히 진행하고 본격적인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발제와 토론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문소리 동지. 마이크를 좀 어떤 분이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회진문대 사무처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설입니다. 물론 처음에 좀 뜸이 들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처음에 손을 들었고요. 저는 오늘 소중한 자리에 와주신 유영군 선생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38쪽에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고 저도 이제 보면서 많은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2008년 이제 수출 부문 대기업 노조 운동의 쇠퇴 반면 내수 부문 서비스 업종에서의 이제 활성화 그리고 한편으로는 광범위한 저임금 저생산 부문 노동자의 미조직화 라는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뒷부분에서도 이제 관련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께서는 여기에서 현재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한 좀 답을 좀 내리실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제 뭐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때 사실 한국 자본주의 발전 쇠퇴 과정에서 노동자 운동의 상태 변화라는 것은 위기에 대응하는 자본의 전략과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이제 학교 비정규직을 일례로 들었을 때 당시에 이제 학비 노조의 대규모 조직화라는 것은 분명 비정규직 운동에 헌신했던 활동가들의 노력이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교육공무직본부에서 활동하는 우리 회원 동지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 가족 기능을 보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성 인력을 활용하려고 했던 자본과 정부의 전략도 한편으로 맞물려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가 이제 이명박 시기이기도 한데 이때 이제 사실 뭐 이명박이 여가부도 없애려고 하고 되게 악랄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되지만 사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설치됐던 것도 이명박 정부 시절이고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재취업 그러니까 이제 노동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유인을 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유연한 이제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전략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이제 이런 비정규직 양적 조직화를 넘어서 이제 새로운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우리 한국 노동자 운동이 혁신을 했나?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요구를 넘어서서 뭐 여성 노동자의 주체화라든지 어떤 의미 있는 사회공공성 운동으로 나아갔나라는 질문을 함께 던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앞서 발제문에서 이제 박준영 동지께서도 평가를 좀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제문의 11쪽에서도 이제 뭐 사회공공성 운동 관련해서 이제 애초에 기업별 임금 극대화를 상대할 경우 의미 있는 사회임금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그런 이제 목표를 가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산별교섭이나 산별임금과는 연계되지 못하고 이제 임단협과 노사 관계와는 분리된 제도 개선 운동으로 좀 진행되었다라고 평가를 좀 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도 이제 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좀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셔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좀 이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사무처에서 활동하기 전에 그 지역과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지원을 했던 사업장이 대기업 식품공장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화물 이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이제 마지막으로 했었는데 어제 이제 그때 동고동락했던 동지가 전화를 주셨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16일간의 처절한 총파업을 마무리하면서 좀 이제 헛헛한 마음으로 전화를 하셨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동지들에게 뭐 고생하셨다라는 위로를 넘어서서 또 뭐 윤석열이 되게 나쁜 악랄하다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얘기를 요약해 하는 주시면 것을 감사하겠습니다. 넘어서서 좀 이렇게 나아가자라고 답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우리 동지들이 참석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치열한 토론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지금 발제문에 대한 좀 간략한 질의응답을 좀 먼저 좀 쭉 받고 본격적인 토론 좀 주신 의견까지 포함해서 패널 분들의 토론도 이어가는 걸로 하겠는데요. 연동해서 좀 그 발제문과 토론에 대한 좀 질문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박준영 국장님께 좀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 질문은 아니고요. 조합원 동지께서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신데 유튜브에 질문을 할 수가 없어서 저를 통해서 좀 질문을 하신 거고요. 그 97년 IMF 위기가 중대한 변곡점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2008년의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노동운동에 어떤 변곡점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유영근 교수님께서도 뭐 비슷한 맥락의 이제 반론을 제기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가 미국이나 뭐 세계 금융 시스템에는 중대한 변화를 불러왔지만 국내에서는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노동운동에까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셔서 중대하게 평가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 네, 이 부분은 이따가 발제자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질문이 또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저기 앞에 문서리 동지께서 질문해주신 유영근 교수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박준영 발제자님께서 방금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적절하게 답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이 저도 잘 몰라서 이제 모르니까 이제 답을 하기보다는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좀 풀어서 질문을 던져보자면, 사실은 87년 이후에 이제 한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국의 민주노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토론을 하고 운동 노선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에서도 나타나지만, 객관적인 것에서도 이제 그런 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한국 노동운동의 변화라고 할까요? 이거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그 그러니까 어떤 분석이나 어떤 이런 것이 아닌 조금 이제 표피적이고 이제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이 내수 서비스 산업의 다종다양한 불안정 노동자들의 어떤 어떻게 보면 아우성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과 투쟁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사회적인 반향도 일으키고 또 정치적인 어떤 울림도 일으키고 하면서 입법화되는 경우도 가끔씩 생기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87년 이후에 이제 그 민주노조 운동을 견인해 왔다고 알려져 있는 수출 부문의 대기업 어떤 노조 진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잠잠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차이가 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더 거시적으로 보면은 어떤 노동자 계급의 어떤 재형성이라고 하는 과제와 맞물려서 지금 우리는 아마도 그 전환기를 통과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좀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노동운동의 어떤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포두주의적인 축적 체제 하에서 어떤 이런 그 제조 대공장의 어떤 이런 것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막히는 부분이 항상 어디서 막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서비스 산업의 노동운동은 과연 뭘까? 그다음에 또는 공공부문의 노동운동은 어떤 의미,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에서는 사실은 어느 순간 되면은 의문이 잘 안 풀리는 것에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통 노사관계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또 국가가 거기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건데, 사실 대부분의 서비스 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소비자와 고객과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그러니까 노사관계의 어떤 하나의 주요 행위자로
잘 모르는 무정형의 어떤 대중들이 들어와 있거든. 시민들이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는 사실은 우리가 그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생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거기서 생기는 재화와 서비스는 대부분 법률에 의해서든 규정에 의해서는 생산되고 또 그런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률에 의해서 또는 어떤 합법적인 수단에 어떤 합법적인 또는 어떤 그 규칙에 의해 가지고 뭔가가 만들어지고 그 노동 조건도 거기에 따라서 형성되는 이 노동자들에게 노동운동이란 과연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학계도 그렇고 노동운동계 내에서도 사실은 답을 제대로 못 해왔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산업 구성의 측면에서든 노동운동의 어떤 주요한 행위자의 측면에서든 굉장히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급속하게.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저도 이제 그 얼마 전에 통계를 좀 분석을 해보면 전노엽 시절에 한국 노조가 이제 조직된 노동자가 100명이라고 하면은 제조업 노동자가 40에서 50명을 차지했어요. 민주노총, 한국노총 다 포함해서 이제 조직된 노동에서 이제 포션이 그 정도 차지했는데 이게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오면은 제조업 노동자가 30%대로 떨어졌고 조직된 노동자 전체 중에 현재는 지금 20% 초반대입니다. 예. 그 나머지는 이제 뭐 공공 부문이랄지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민주노총 또는 뭐 민주노조 운동의 형상 자체가 많이 달라져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 자본주의의 어떤 구조 변화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일관된 관점과 시야 속에서 이걸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가 저는 좀 질문을 그런 식으로 좀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냐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후에 토론 과제로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논의인 것 같습니다. 그 응답. 네, 근데 시간을 보니까 제가 그 답변을 드리면서 손은자 선생님들 말씀하신 거에 대한 뭐 의견도 좀 말씀드리고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먼저 지금 방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손은자 선생님이 주신 문제와 좀 관련이 좀 있을 텐데, 이 평가는 근데 사실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거든요. 노동운동의 변곡점 얘기하는 건 노동운동에서의 변곡점을 얘기하는 거고, 한국 경제 이전에 한국 경제의 어떤 흐름에도 영향이 불고 있었지만 말씀드린 건데, 그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대부분 중요한 전 세계적 사건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그때부터 장기 침체가 진행이 되죠. 근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나왔던 건 아까 유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2010년대 들어와서 다른 나라보다는 빨리 회복을 하고 또 침체가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비해서는 뭐 유럽은 정말 망했으니까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상관이 있는 것은 2000년대에는 4%대 정도의 성장률에서 2%대로 이제 반 정도로 하락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긴 했지만 장기 저성장이라는 건 뭐 유사하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성장이 한 4% 이상대로 쭉 가던 시기에는 격차 축소를 하기가 상당히 용이한데 성장이 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전략을 쓸 수가 있는데, 성장률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이 밑에를 더 급격하게 올리는 방식의 격차 축소도 만만치가 않은 그런 조건이죠. 물론 성장이 잘 돼도 위에가 더 올라가고 밑에가 억제되는 게 2000년대였기 때문에 성장이 뭐 잘 된다고 무조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만 노동운동에 어떤 뭐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있었는데 그런 조건이 악화되었다는 걸 살펴볼 수가 있겠고, 이 당시 사건을 보면 2006년부터 좀 봐야 될 텐데, 2006년에 금속노조에서 대공장노조가 산별 전환이 되죠. 일단 중요한 계기고 하반기에. 그리고 공공노조와 운수노조가 2006년 말에 건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부터는 초기업 노사관계를 뭔가 해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시도가 돼요. 근데 그때 물론 산별전환 1년 차에 본격적으로 뭐 전체적인 투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 내부 정비하고 조직 정비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그럼 그 이후에 조직을 정비한 이후에 2008, 9년 이후부터는 산별교섭을 실현하기 위한 초기업 노사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쭉 진행이 돼야 되는데, 원래 시나리오대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라고 하면은 일단 금융위기 상태에서 고용 불안이 쭉 진행된 상태에서 쌍차 투쟁이나 이런 대기업 노조에서 기업별 투쟁이 활성화되고 산별 교섭에는 대공영 노조가 안 나오는 상황을 돌파하지를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시기에 뭐 공공노조나 운수노조 같은 경우에도 산별 교섭을 뭐 의미 있게 돌파하지 못하는 실천상의 한계가 나타나는 시기인데 산별 노조를 딱 만든 다음에 곧바로 그 성과를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할 수 있지만 경제위기 상태를 맞물리면서 이 대안을 실현하지 못하는 데다가 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정치적인 상황도 되게 악화가 되죠. 그러니까 그럼 이 시기에 노동운동이 또 하나 결정적인 퍼펙트 스톰이 이 당시에 민주공당 분당과 함께 노동 정치 운동이 거의 뭐 해체 분해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악조건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원래 실현하려고 했던 2000년대의 산별노조 진보정당 노선의 실현이 2006년 정도의 산별노조 완성과 완전 완성은 아니지만 하여튼 대공당의 전환과 그리고 민주공당이 2004년 총선에서 의미 있는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약을 하는 걸 통해서 완성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무너지는 상태가 2008년에서 2012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그런 기대가 무너진 과정 경과하면 판단해야죠. 그러니까 기존 노선을 그러면은 더 어떻게 다른 뭐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은 기존의 산별 진보정당 이게 노선적인 어떤 결함이 있었는가를 반성하고 뭔가 다른 걸 해볼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 자체가 거의 안 됐던 게 2010년대 중반부터의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다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노조운동의 가장 큰 중요한 실천은 민중총궐기였죠. 뭐 세월호 투쟁이나 이런 거하고 그래서 대정부 투쟁 야권연대를 통한 대정부 투쟁으로 경도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시도를 의미 있게 하지 못했던 게 어떤 변곡점 안타까운 변곡점이다라는 뭐 그런 말씀이고요. 정말 다른 이제 그 토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이 토론문에 좀 강조를 가장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기존의 우리 노동운동의 노선은 주류 노선은 기업별 임금 극대화 노선이라는 거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아무리 많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전투적으로 투쟁해서 기업별 임금 극대화를 하자라는 노선인데 이거를 활동가들이나 노동조합의 뭐 공직기구라든가 관념을 변화시켜야 되는 게 현재 한국 노동시장 상황이나 노상에 봤을 때 임금격차 축소라든가 연대임금 실현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걸로 핵심 과제가 뭔지를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고 또 이걸 위해서는 물론 전투적 투쟁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또 교섭도 할 수 있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걸 실현해 보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좀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뭐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하려는 얘기는 뭐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문제 제기가 많이 되었던 것 중에서 그러면 산별노조 정치적화 노선이라는 게 그때부터 틀렸던 것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때 물론 정세 진단의 한계는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던 어떤 대안 중에 하나였다고 보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안 됐잖아요. 안 됐으면은 평가라고 어떤 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2008년 이후에 변곡점을 지나면서 잘 안 됐던 것이 한국 노동운동의 지금의 뭐 비극이랄까 한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쟁점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경제 상황 진단에서 또 이제 말씀하신 것 관련되는데 2010년대 이후에 한국 경제가 외국에 비해서 성과가 아주 나쁜 거 아니었다. 그리고 성장이 그래도 꾸준히 이어져 왔거든요. 그 경제 진제 속에서도 성장이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 다만 이제 이런 그 문제 제기를 했던 거는 2009년 11년 정도 지나면서 만약에 노동운동이 한진중공업이나 쌍차투쟁이나 등을 거치면서 투쟁 방향을 전환했다면 2010년대 중반 이후에 다른 식의 실천과 다른 식의 성과를 얻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201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아까 얘기했던 건설이라든가 화물이라든가 특구 중소형제 사업장 부문에서 성과가 있었는데 이걸 더 전면화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는 진행이 안 되었다라는 그런 좀 고민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현장 수준에서 투쟁력을 보장하는 문제를 두 분 다 제기해 주셨는데 그럼 전투적 경제주의가 아니면 현장 수준에서 노동자의 권력 자원을 어떻게 유지 강화할 수 있는가 구례 현장주의가
혹은 전투적 경제주의에 경도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밝혀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근데 현장과 산별 혹은 총연맹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산별 교섭을 만들고 뭘 하자고 해도 현장 차원의 기업별 교섭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고 지금 상태에서 현장 차원에서 또 기업 특수적인 과제가 있거든요. 근데 노동안전이나 노동시간 등에 대한 과제는 산별 교섭으로 정리하기 매우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죠. 이런 기업 특수적인 사안에 대한 투쟁은 우리나라는 현장에 이제 노사협의회가 있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통해 투쟁할 수가 있고 이게 여전히 현장에서의 노동조합 권력 자원의 어떤 기반이다. 현장에서의 투쟁과제가 있다. 근데 이것만 해서는 지금 우리 문제 이것만 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다라는 거죠. 산별이 가져가야 될 의제에 대해서는 산별에 집중을 시키고 특히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만 임금 문제도 산별이 상당 부분 가져와야 되는데 한 번에는 안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가져올 건가에 대해서는 여기 토론에도 평가도 있긴 합니다만 2010년대 후반에 금속노조에서 했던 여러 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했던 걸 현대화했다고 할 수 있지만 현대화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임금 등의 쟁점까지 산별노조 가져올 수 있는 단계적이고 뭐랄까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추진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평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주요 수행에 말씀드릴 텐데 정치 노동자 운동의 복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정당 지향만이 아니라고 하면 실제 내용이 뭔지 변화된 정세와의 관계는 무엇인가라는 쟁점이 있는데 사실 이게 결론에 중요하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이거 구체화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가장 그게 추상적으로 제시되는 게 가장 문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 토론자 선생님들의 지적이 정말 타당하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정도 생각을 넘어서 매우 구체적인 걸 고민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라는 말씀드리는데 잠정적으로 이제 몇 가지는 말씀드리자면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근데 기본 변화된 정세를 고려하는 가운데 이게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문제만이 아니라 정세의 변화, 그러니까 국제 정세부터 포함해서 통상질서라든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 변화까지 포함된 정세에서의 한국 사회 변혁의 방향과 조응될 수 있는 노동운동의 전략 혹은 진보 정당의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노동조합 운동 내에서 혁신에는 여러 논의가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한국 사회 전체 변화라든가 정치적인 선택이라든가 등과도 어떻게 조응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함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컨대 오늘 좀 이따가 뭐 강연도 있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대만의 중국의 대만 위협이라든가 북핵 개발, 동북아 경제, 군사 긴장, 국제 정세 변화 뭐 등등등의 상황에서 또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 2020년대에도 더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까지 전체를 고려하는 가운데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물론 전공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지만 이런 조건, 정치적 조건, 국제적 조건, 산업 경제적 조건에 조응하는 종합 총체적인 어떤 전망을 세우는 게 필요한데 이거는 노동조합 운동에서만 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한국 사회에 대한 변혁 전략과 연계돼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예컨대 그 중간에 민주당 비판을 하거나 노동운동의 민주당 편향에 비판한 거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특정 정파를 얘기해서 그렇긴 하지만 국민파라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지난 민주노총 집행부 하셨던 분들인데 저는 그분들 말씀하시는 노사관계라든가 노동시장 정책 대안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물론 다 동의하는 거 아니지만 상당히 생각을 해보고 같이 해볼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분들을 보면은 지난번 대선에서 상당히 이재명 캠프에 많이 가셔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노동운동의 어떤 대안을 이재명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저는 그거는 에러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한국 사회 전망에 대해서 제대로 진지하게 제시한 게 없고 포퓰리즘 정책을 하다가 선거까지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쪽에 의존해서는 되는 게 아닌데 그러면은 노동운동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문제, 한국 사회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치적 입장까지 같이 나가는 활동가들의 이런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고
정당이나 노조를 포함해서 지식인까지 포함해서 이런 걸 만드는 과정이 정치적 노동자 운동의 복원이 아닐까. 80년대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정신을 다른 방식으로 좀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예. 제가 사회자로서 시간 통제를 정말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잠시 후에 지금 해외랑 연결해서 강연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 발제 토론이 마치고 본격적으로 플로어 토론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정말로 이제 끝내야 되는 시점인데요. 플로어에서 이제 의견을 당연히 듣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좀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정말 죄송하고 양해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주요하게 토론자분들께서 제기해 주신 몇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발제자가 답변을 좀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인 좀 토론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는 발언을 두 분께 요청드리고 토론을 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죄송하지만 3분 이내에 좀 정리 발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정일부 실장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3분이나 해도 돼요? 4시 다 된 것 같은데. 저기 10장이죠. 아까 제가 시간 때문에 못했는데 그 일단 지금 3분 짧은 시간에 얘기하려면 정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이 10장이조 얘기를 좀 먼저 잠깐 해보고요. 10장이조라는 거는 2004년도에 보건노조에서 서울대 병원을 비롯해 가지고 이제 현장과 중앙이 부딪힌 거죠. 그래서 2005년도인가 조직 분열이 되고 이렇게 된 건데 그 당시에 민주노총이 영등포 그쪽에 있었어요. 영등포 로타리에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서 10장이조 어떻게 봐야 되냐 문제 이런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고 저도 이제 토론자로 나갔었는데 저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의 토론자가 나와서 얘기의 흐름이 한 7대3 내지는 6대4, 7대3 하여튼 그 정도로 10장이조는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쪽에 손을 들어준 거죠, 흐름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보건의료조 위원장이었나요? 차수련 부위원장이었나요? 모르겠는데 갑자기 나오더니 우리가 대연대에서 결정한 걸 너희들이 뭔데 여기서 지랄들이야 뭐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무슨 토론회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나 싶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10장이조는 이거 이렇게 현장은 중앙에서 하는 건 최저 기준이지 그것으로 현장을 통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이제 저의 토론문이었고 또 그때 6대4나 7대3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10장이조는 중앙에서 결정했으면 그걸로 가야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조직 분열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산별노조의 원리를 단적으로 보여준 중요한 한 사건이었고요. 또 하나는 한 1분 남았나요? 지났나요? 예. 또 하나는 우리나라 또 산별 역사에서 중요한 거는 금속의 또 한 사례가 있었는데 주 5일제가 2002년도에 금융노조에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금속노조는 2003년도에 주 5일제를 합의했는데 금융노조가 먼저 했지만 차이가 뭐냐면 금융노조는 44시간을 40시간으로 하면서 4시간 동안 임금을 잘랐는데 금속은 기존 조건 저하 없는 그러니까 40시간으로 하면서 44시간 임금을 그대로 유지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 몇 년 동안에 국회 여의도에서 주일제를 하냐 마냐 가지고 여야 간에 막 논쟁을 했던 게 그 조그마한 4만밖에 안 되는 금속노조가 중앙 합의를 해버리니까 이 바로 이제 전달이 될까봐 전국적인 파급 효과를 줄까봐 나중에는 이제 물론 다단계식의 주일제로 제도가 되긴 했지만 우리 국회의원이 없어서 됐지만 어쨌든 밀어붙이는 효과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산별교섭은 적용 범위의 확대라는 측면이 단지 뭐 금속이면 금속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 파급 효과를 주는 것이 산별교섭의 핵심이다.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 몇십 년의 우리나라 산별 역사 속의 유일한 사례다라고 유일한 사례가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제 10장이조나 주일제 산별교섭의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면서 정치사력하는 또 다른 분이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 마지막으로 산별노조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토론이나 뭐 과정에서 나왔지만
저는 뭐 산별 노조주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산별 노조주의 또는 이것과 사회운동 노조주의 이게 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립하는 개념이거나 이거의 대안으로 나온 개념이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 전혀 다른 어떤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축이 저는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근거를 한 운동이라고 한다면 그게 노동조합이 이제 멤버십에 기반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조합원 대중들이고 대중운동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내에는 대중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아주 극우적인 노동조합도 성립할 수 있고요. 아주 변혁적인 노동조합도 성립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도 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저는 산별노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은 이게 사회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노동 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 형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뭐 산업이 따르든 업종에 따르든 아니면 뭐 제조업 전반을 아우르든 그건 둘째 문제, 셋째 문제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갖춰야 될 것들은 저는 이 발표문과 좀 발표문의 문제 의식을 좀 살려간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산업이나 업종 영역에서 산별노조는 그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존재다. 그래서 이제 산업 정책에 개입하고 산업의 구조 변화에서 어떤 충격을 최소화하고 또는 뭐 연대 임금 정책을 하든 뭐 연대 고용을 하든 이런 식으로 이제 노동자들을 그 내에서 이제 말하면 단결을 최대화 해내는 어떤 그런 운동 이런 걸 하는 존재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그 정 실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이제 금속의 경우에 지역 지부가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2006년 통합금속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기업 지부가 아닌 지역 지부의 조합원들이 더 많아졌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역 수준에서 산별노조는 유력한 사회운동 단체로 활동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회운동 노조주의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본령이라고 할까요? 그 정신과 좀 가까울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미조직 조직화랄지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산별노조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산업의 영역에서 또는 지역의 어떤 수준에서 다 같이 역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고 우리는 아직 그 잠재력을 아직 실현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평가를 하거나 할 때도 이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죠 이렇게 뭐 목욕물 버리다가 애까지 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잠재력이 왜 발현되지 못했는가에 관련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이후에 좀 같이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그 2000년대 이후에 우리의 그 노동운동에 합의된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산별노조 운동 그리고 정치 세력화 운동이라고 하는 이 중심적인 노선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그리고 재구성 그리고 그 문제의식을 살려서 발제자도 말씀하셨던 이 제3의 계기, 세 번째 계기 이 그 위기의 시기에 새로운 노선을 찾는 과정에서 지난 그 노선들을 잘 평가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두 토론자께서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토론을 더 이어가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이 자리를 마쳐야 할 것 같고요. 오늘의 토론을 시작으로 2008년 이후에 현재까지 우리의 노동운동을 제대로 평가하고 본격적으로 변화를 도모하는 그런 논의들을 사회진보연대와 그리고 여기 계신 토론자 동지들과 함께 또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로 오늘의 첫 번째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